오늘은 7월부터 바로 내 통장과 병원비에 영향을 주는 변화 3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녀가 돈 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에서 막히셨던 분, 자활근로를 하다가 민간 취업으로 옮기셨는데 한동안 생활이 불안하신 분, 그리고 매달 10만 원은 꾸준히 모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정보가 바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아주 쉽게 내 입장에서 신청 날짜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서류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탈락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10월부터는 바로 이 계산에서 쓰이는 비율이 확 낮아집니다. 그전에는 15%나 30%처럼 높게 반영되던 비율이 10%로 내려갑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녀의 월급 전부의 10%를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녀 가구의 소득에서 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만큼을 빼고 남은 차액의 10%를 곱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덜 불리해지고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께 문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이신 어머니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를 여러 번 문의하셨지만 직장 다니는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본인 가정을 꾸려 살고 있고 실제로 생활비를 드릴 형편은 되지 않았죠. 10월 이후에는 자녀 가구의 소득에서 자녀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을 뺀 금액의 10%만 어머니 쪽 계산에 반영됩니다. 서류상 수치가 작아지니 다시 심사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전 팁을 드리면 주민센터에 가실 때 현재 자녀가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이나 가족관계 변동, 별도 세대 분리 상태 등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실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근거자료와 함께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 탈락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10월 이후 규정 완사에 맞춰 다시 신청하시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선공지원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자활근로는 일할 수 있는 분께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해서 일하는 대가를 드리고 이를 통해 다시 민간 취업 시장으로 나가실 힘을 키워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민간 취업으로 옮겨도 첫 해 버티기가 참 어렵습니다. 월급날이 있어도 갑작스러운 병원비, 통신요금 체납, 전월세 보증금 보충 같은 일이 한 번만 겹쳐도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시고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벗어나 6개월을 유지하신 분께 50만 원을 드리고 12개월을 채우시면 100만 원을 추가로 드립니다. 즉 1년을 버티면 총 150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단지 축하금이 아니라 흔들리는 고비를 넘기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56이신 아저씨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카페 매장에서 일하다가 근처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급여가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 탈수급이 됐고 첫 3달은 괜찮았지만 4번째 달부터 야간 수당이 들쭉날쭉해 가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자활선공지원금은 이런 때 힘이 됩니다. 민간 취업 상태를 6개월 유지하면 50만 원이 들어오고 1년을 채우면 100만 원이 더 들어와 총 150만 원이 됩니다. 이분은 6달째 들어오는 50만 원으로 밀려있던 공공요금을 정리했고 12달째 100만 원으로 통근용 중고 스쿠터를 정비해 출퇴근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활근로 참여 이력과 탈수급 상태 유지 기간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자활센터에서 지역별 공고에 따라 접수하니 본인 동네 안내문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희망저축계좌2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희망을 저축한다는 취지로 일하는 이동처층이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정부가 매달 같이 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혜택이 더 커졌는데요. 평소처럼 내가 매달 10만 원을 넣으면 1년 차에는 정부가 10만 원을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시죠? 변화의 핵심은 2년 차와 3년 차입니다. 2년 차에는 정부가 매달 20만 원, 3년 차에는 매달 30만 원을 넣어줍니다.
딱 3년을 채웠을 때를 계산해보면 내가 넣은 돈은 360만 원, 정부가 얹어준 돈은 720만 원, 합해서 1,080만 원이 됩니다. 이자는 은행 금리에 따라 더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돈 못 모아 하시던 분도 3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실 수만 있다면 아주 든든한 안전자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58부부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아내는 학교 급식소에서 남편은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부부는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커피와 군것질을 줄이고 휴대폰 요금제를 점검해 10,000원을 아꼈고 공과금 자동이체일을 월급 다음 날로 바꿔 연체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니 1,080만 원대의 목돈이 생겼고 낡은 보일러를 교체해 난방비를 줄이는 데 썼습니다. 이 부부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저축일을 월급 다음 날로 고정해 항상 먼저 나가게 만든 것. 둘째, 교육 이수와 상담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놓쳐서 감액이나 환수가 생기지 않게 한 것. 셋째, 중간에 정말 어려우면 적립중지제도를 활용해 숨을 고른 것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가시면 누구든 완주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통장만 열었다고 끝이 아니라 근로나 사업소득을 꾸준히 유지하시고 정해진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시고 사용계획과 증빙을 제출하셔야 정부 지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중도에 해지하시면 정부 지원금은 못 받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가족과 상의해 저축일과 금액, 교육 이수 날짜, 증빙 보관 방법을 약속해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가 기본 일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니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의료급여는 10월부터 부양비 산정이 완화됩니다. 예전처럼 자녀가 있으니 안 된다로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사정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며 재신청을 시도해 보세요. 자활성공지원금은 6개월과 12개월이라는 두 고대를 넘도록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시고 민간 취업이나 창업으로 탈수급을 유지하신다면 현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저축 계좌2는 3년 동안 10만 원씩만 지켜도 정부의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차곡차곡 얹어 1,080만 원대 든든한 안전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물과 동선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의료급여는 신분증과 통장사본, 최근 소득, 재산 관련 서류, 그리고 실제 부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자활선공지원금은 지역 자활센터나 읍면동에서 시행 공고와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취업 사실과 탈수급 유지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희망저축 계좌2는 신분증, 근로 또는 사업소득 확인 서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 사실 또는 차상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은 지정은행에서 개설하니 주민센터에서 선정 통보를 받으신 후에 안내해드리는 절차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변화의 시기는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번 10월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하나라도 제대로 신청해보세요. 병원비 걱정이 줄고 새 일자리를 버틸 힘이 생기고 3년 후에 나에게 건네줄 든든한 봉투가 만들어집니다. 편한생활TV가 계속 옆에서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